두 번째 학문의 성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앞에 그 행자의 기원처럼 자주는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특징 몇 가지 중에서 이제 과학과 기술 또는 뒤에 나올 보편과 특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둘만 가볍게 정리하면 되고. 자, 별거 없죠.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사회과학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과학대라는 곳에는 학과가 되게 많죠. 뭐 있어요? 뭐 정치, 경제, 행정, 뭐 무역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의 하나예요. 그렇지? 자, 우리 경제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고 경제 현상을 또는 경제를 연구하는 거고,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행정학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런 많은 사학의 분과다라고 해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주의할 단어가 있다면 이거 종합 학문성을 띈다. 그러니까 행정학은 여러 인재학 학문들을 갖다 써요. 정치론도 활용을 하고 뭐 인류학 문제, 심리학 문제, 경제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학문 또는 유사한 말이 뭐 학제적 접근, 뭐 범학문, 연합학문 등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행정학은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막 언급돼. 회계학도 나오고 정치학도 나와요. 그만큼 많은 학문을 쓴다. 범학문성, 응? 연합학문성, 학제 간 연구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 갖다 쓴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뭔가 행정학의 고유한 좀 이론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행정학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갖다 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올 건 없고 그 정도만 알고 있자. 두 번째, 행정학은 전문 직업적인 성격을 띈다. 즉 행정인이라고 하는 전문 직업인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그 의과대학은 의대는 뭘 키워요? 의사를 키우는 학문이야. 전문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행정학은 여러분 행정 공무원들은 의사라든지 또는 무슨 뭐 검사, 판사, 변리사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과거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인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행정 공무원을 키운다는 거예요. 뭐 됐죠?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나름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행정인 양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학문보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안 내. 마찬가지야. 행정학의 고유한 특징이 없대. 기분 상했어. 안 내. 용어만 빵돼서 쓰는 거야 그냥. 대신 밑에는 의미가 있다. 그만큼 용도 많고 읽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 과학성, 기술성.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뭐 이것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를 규명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파악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그 고등학교에 학교 폭력이 자꾸 하고 있는가? 원인 알아보자. 그 학폭 증가라는 원인이 뭘까 알아보고. 왜 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가? 원인 알아보자. 왜 범죄가 자꾸 증가하는가? 다 행정 관련된 현상들이잖아. 그렇죠? 이걸 원인 파악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why, 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를 알았어요. 여러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원인은 돈 드니까. 애 키울 때. 그러면 원인 알았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원인을 없애야지. 또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더 쉬운 예로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어디 가요? 물론 화장실도 가겠지만 병원 가. 응? 병원 가. 그러면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거야. 그럼 의사가 잘못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이걸 고치려면 뭐 해줘요? 그렇지, 처방해줘요. 처방이 이쪽인 거야. 그래서 행정이라는 학문은 많은 행정현상 중에서 그 원인 파악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과학과 관계된 것이야. 뒤쪽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방하고 치료해 주는 거고. 자, 과학성과 산 말이 인과성이요. 인과성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객관성이요. 유용성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결성은 처방 치료, 문제 해결 장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또 실천하는 거야, 실천을. 그 원인을 알았다면 실천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또는 가치가 개입되게 해도 이런 식으로. 앞에 해봤지만 여러분 정치하고 우리 행정 구분해 봤잖아요. 정치가 가치 개입적인 거였고 행정은 가치 중립이었던 거고. 정치가 가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러면 중립인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는 가치가 들어가요. 뭔가를 이 처방 치료가 그 뭐냐? 정책이야, 정책. 그러니까 뭐 저출산율 대책 이게 바로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자가 정책적 이론론인 거지. 이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정부가 개입을 했다. 그건 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하겠지만 과학성을 주장한 대표 이론이 행태론이에요. 행태론, 행태주의. 대표인물이 사이먼이에요. 자, 결정론 뜻 자체가요. 모든 결과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가 결정론이에요. 이것도 몇 번 좀 더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는 앞에 오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 결정론. 이쪽은 이제 왈도가 강조한 특징이에요. 주의할 것은 봐요. 사이먼은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행정학의 교질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인정하는데 단지 강조가 다를 뿐이에요. 마찬가지 왈도는 행정학의 교질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학성을 부인하진 않아요. 서로 강조의 차이일 뿐이야.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 둘은 보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쪽에 있는 거야. 원인 파악에. 처방은 니네가 할 일이고 우리는 원인 파악할게. 그래 원인 파악해 좀 우리가 처방해 줄게. 서로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서로에 대한 부정 문제는 아닌 거지. 됐죠? 그게 결론이거든. 과학과 기술의. 용어 잘 봐두세요. 용어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편 특수인데 보편적이다? 이거는 다른 나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잘 먹히고 여기도 먹히는 보편적인 거거든. 보편적. 근데 도입하는데 그 나라의 맥락이나 또는 상황을 좀 파악하자. 다르니까요. 특성을 파악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일반 이론을 만드는 것은 관계되는 것이 보편성과. 그리고 비교하자는 것도 뒤에 나올 텐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데 잘 안 먹혀 뭔가가. 그러니까 원조를 해주는데 원조가 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안 되지? 다른 걸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편은 보통 같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특수성은 다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르니까. 여러분이 봐요. 우리가 현재 미국의 어떤 뭐 좋은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싶어요. 도입했는데 잘 먹힌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된다고? 보편성. 근데 도입하려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뭐다? 특수성. 우리만의 특이한 게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돼. 그리고 가치 중립, 가치 판단과 관계된 게 있다. 자, 책을 봐볼게요. 자, 123페이지에 1.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라는 말. 자, 행정학은 좀 역사가 짧아요. 왜냐면 윌슨 때 처음 성립했기 때문에 19세기 말 무렵에 와서야. 그리고 종합학문, 유사한 말 있죠. 종합학문, 범학문 또는 학제적 접근. 다학문, 다 같은 말에서 다 같은 말. 다학문, 범학문, 종합학문, 학제적인 연구 또는 접근.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넘겨서. 두 번째는 전문 직업적 성격. 그래서 행정에는 뭔가 전문 직업을 키우는 의미가 있는데 밑에 플러스에 따르면 행정가는 의사나 법률가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업무도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과학성이란 외를 중심으로 그 외의 외를 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과성, 설명성 등으로 보는 거죠. 내용이 결정론에 기초했다. 그래서 원인이 있을 거다. 찾자. 2번 행태주의가 중시했다. 그리고 행태론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논리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검증을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대표인물이 사이먼이고 보시면 돼요. 기술성은 의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내용에 1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실천적 대안 몇 줄, 그게 바로 정책. 정책을 모색한다. 정책이란 가장 쉬운 말은 정부의 대책이. 정부의 대책. 그래서 2번도 가치 문제랑 관계되고 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처방해 주는 거고. 왜? 문제 해결하려고. 실천하자는 거죠. 실천하자. 가만히 있지 말고 하자.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대표가 왈도.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학자들은 굳이 다 하지 마요. 학자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사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거기에 뭐 윌슨, 어웨이 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나요? 예, 안 나와요. 그럼 왜 써놔요? 그냥 교재에 참고하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사이먼과 왈도를 내지 왜 다른 건 내겠냐고요. 그지? 우리가 여러분 축구에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드는데 굳이 무명 선수를 댈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을 대지? 뭐 펠레, 마라도나, 지금처럼 뭐 호나우두, 메시를 대지. 굳이 이름 없는 저기 실업팀 선수를 왜 대? 의미 없어요. 이거 딱 니해봤자 그것만 낸다 보시면 돼요. 우측에 종합적 성격이죠.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강조했던 왈도도 과학성을 부인하진 않았으며 동시에 과학성을 강조했던 사이먼도 현저하게 기술성을 인정했다. 상호 보완이다 보시면 돼요. 보편 특수죠. 보편성은 1번처럼 중간에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2번은 중간에 일반이론 구축하는 것. 특성은 1번처럼 중간에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번처럼 우측에 날개 있는 그 포인트처럼 비경쟁의 발달 배경. 자, 왜 비교했는가? 발달 배경, 특성 때문에 나온 거다 보시면 돼. 자, 좋아도 그 말이죠. 외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성을 믿기 때문에. 또 상황을 좀 확인하자. 특성과 관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중립, 판단 관계되어 있죠. 됐죠? 자, 예제 2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이먼은 과학성을 강조했죠. 그렇다고 기술성을 부정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인정했다. 이 외국 제도를 고찰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보편성과 관계되고. 3. 기술성은 문제 해결 또는 처방과 관련되죠. 기술성은. 맞죠? 답이 3번이네. 그 다음에 4. 문제 해결장은 가치 중립이다 아니면 가치 판단이다. 가치 판단이겠지? 자, 앞에 나왔잖아요. 자, 문제 해결은 가치 판단성이야. 가치랑 관계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들만 잘 본다면 이쪽은 정말 짧게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낮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다 맞춰야 될 그런 주제니까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28페이지에 봤더니 그 대표 발문도 있고 소개된 챕터 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실제는 훨씬 더 많아요. 단지 중복된 걸 빼서 그렇지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자, 130페이지에는 이제 접근 방식의 개요인데요. 자, 여기 있는 개념들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뒤에서 보게 될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을 먼저 보고 간다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 자체가 단독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소범위 이론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안 만들어놨어 교수들이. 근데 뒤에 설명할 때 용어가 탁 나오는 거 이게 소범위 막 나오는 거예요. 연역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필요한 개념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접근 방법 자 어프로치 메서드
접근하는 방법. 학자들마다 같은 현상을 놓고도 해석하는 법이 다르고 접근법이 달라요. 그쵸? 그냥 쉬운 예로 저기 멋진 남자가 있어. 이 여성이 저 남성한테 접근하고 싶어. 근데 방법은 다양할 거야. 직접 가서 말 걸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토해하기도 하고 다양할 거야. 이게 다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같은 물건도요.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멀리서 보는 것은 좀 크게 보는 건 거시적인 거고 가서 자세히 보는 것은 미시 이런 식으로 거시, 미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마다 다르더라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 전체주의. 자 개체주의 뭘 중시하는 거예요? 개체를. 자, 이제는 1편 끝나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 좀 나오셔야 돼. 개념정이 이제는 좀 돼야 돼. 개체를 중시해. 또는 개인주의야. 원래 뜻은 뭐냐면요. 부분의 합은 전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분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개체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A 더하기 A를 10개 더하면 뭐가 된다고? 큰 10A가 되는. 이게 개체주의의 뜻이에요. 그럼 풀었으면 이 전체하고 개체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양적인 차이다. 다른 말로 전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없다. 단순한 크기 차이이기 때문에. 이래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얘를 중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만 연구하면 돼. 왜? 얘만 다를 게 없잖아요. 크기만 차이니까. 다른 말로 그럼 10개를 큰 10A를 다시 하나씩 10개로 나누면 다시 A로 환원돼야 안 돼. 된다. 다른 말로 환원주의야. 개체주의 이퀄 환원주의. 두 번째, 전체주의는 뭘 중시한다? 전체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자 부분을 더했더니 전체랑 같지 않거든. 즉 A 더하기 10개 했더니 이게 갑자기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전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즉 부분 가지고는 설명을 못하는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연구해 보자는 거지. 말 그대로 전체를 왜 중시하느냐? 왜? 전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전체주의라고 보시면 돼. 자, 미시는 작게 보는 거고 거시는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크다 작다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자, 개체 전체만 보면 뭐가 거시예요? 얘가 거시겠지. 여러분 미실 거고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거시 그러면 앞으로 연구하는 대상이 조직을 연구한다거나 조직 또는 뭐 체제 또는 뭐 제도 또는 뭐 구조 또는 뭐 환경. 자, 이런 연구하는 게 거시예요. 반면 미시는 주로 연구 대상이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뭐 의도, 인간의 행태. 이게 미시 이론이야. 의사 전달 문제, 갈등 문제는 다 미시야, 미시.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렵지 않죠?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체존론적 접근은 미시, 것이 뭘까? 것이. 인간 관계론, 미시. 이런 식으로. 자, 제도론적 접근, 제도주의, 것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그런 말 나올 때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다 보시면 돼. 자, 행태론은 미실까 것일까? 행태론? 당연히 미시. 왜냐하면 행태란 인간의 행동 양태거든. 겉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행태, 인간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지문 설명할 때, 그 특징 설명할 때 나올 용어를 미리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해놓고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 자, 범위가 작으면 소범위고 중간이 중범위고 큰 게 일반 이론이에요. 자, 인간. 자, 인간이 큰지 작은지는 그 다음을 봐야 알아요.
항상 크다, 작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인간 중에도 만약에 남, 여, 흑인, 백인 이렇게 뭐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큰 거 작은 거예요? 좀 크다 그치? 그러면 남자 중에도 남도, 철수, 민수, 광수 여사는 뭐 가희, 성희, 민이 있겠다면 뭐가 제일 범위가 작아요? 제일 작지. 소범위고 중간 범위고 더 일반적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위의 문제야. 작다, 중간, 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연역균합. 연역은 주로 사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연역은? 이론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 연역이고 균합은 사실부터 이론을 만드는 게 균합적인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술적이냐 규범적이냐. 기술, 디스크라이브. 있는 걸 그대로 기술하는 거냐 아니면 규범적, 노모티브냐. 뭘 제시하는 거냐. 뭐 해야 한다는 식의 뭔가를 주는 거냐에 따라서 기술과 규범. 자, 결정론은 아까 나왔지만 모든 결과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게 결정론이고 임의론은 어떤 결과는 선행 아닌 원인이 없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는 게 임의론이에요. 임의론. 자, 관리, 정치, 법. 느낌상 어디가 능률과 제일 관계가 깊어 보이나? 능률하고. 관리. 항상 관리라는 단어가 보이면 기본 의미는 능률. 당연히 이런 합법성과 관계되어 있고 보통 정치 그러면 약간 대응성 느낌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대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치 논리 그러면 자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정치적 논리. 그러면 능률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가까워. 좀 멀어 보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제 논리나 경제 원리가 능률이고요. 정치 원리나 정치 논리는 그 능률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비용을 좀 안 따져요. 그냥 표를 따져. 그러니까 내가 뭘 요구사항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해주고 표 얻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능률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 그러면 능률은 저 뒤에. 일단 대응, 응답, 민주 이게 강해. 이게 정치의 기본 뜻이라 보시면 돼. 이게 여건 방식의 기본 개요로. 자, 문제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우측에 있는 그 경부 9급은 그냥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보시고 적어도 이런 단어만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공부란 제가 또 강조하지만 단어로 공부하면 할 게 없어요. 왜? 단어는 어차피 주어지기 때문에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봐보자면 자, 132페이지에 있는 역사적 접근, 역사, 법률적 접근인데 자, 이 둘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유일하게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제도로는 뒤에서 배울 신제도와 연관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접근 방식이야. 행정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행정학자인데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좀 다 달라. 나의 접근법은 역사적 접근이야. 역사적 접근? 역사? 우리 공무원 과목에 역사 있잖아. 국사. 왠지 역사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사건 기록 같은 거 느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자,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를 이렇게 써보는 느낌? 연대기적 소술? 언제 뭐가 발생했다는 발생론적인 접근? 발생론적. 언제 어떤 사건 발생. 1882년, 1894년, 1392년, 427년. 이게 사건이 발생한 연도거든. 사건 발생. 이게 역사 느낌이야. 제가 일부러 말한 단어 중에서 이미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연대기적 소술이야. 연대 순으로 써보는 방법. 그 다음에 발생했다는 거지. 언제 뭐 발생했다.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례 연구야. 사례. 그러니까 언제 발생했다는 사례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 법률적인 접근, 법. 자,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조직이면 조직, 어떤 법을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야. 헌법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써놨거든. 법에다가 그걸 기술하는 거야. 아, 헌법 봤더니 국회는 뭐 하고, 대통령은 뭐 하고, 헌재는 뭐 하는구나. 기술하는 거야. 기술. 그냥 있는 것 기술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제도도 정치 제도. 그래서 뭐 선거 제도를 사실하게 쓰는 거야. 이렇게 기술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3부의 권한이라든지 정치 제도를 그냥 있는 대로 기술한다 뜻이야. 정태적 서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나 법에 나와 있는 어떤 권한 등을 쓴다. 이 둘 다 사실은 똑같이 정태적 소술이에요. 쓰는 거거든. 언제 뭐 발생했다를 써보는 방식이니까 이만큼만 알면 돼요. 자, 책에도 1번 보시면 자, 연골 1번에 사건이나 정책의 발생과 기원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발생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2번도 저 뒤쪽에 일종의 사례 연구가 된다. 역사적 접근에 다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법, 제도, 그 법은 등 3부라에서 헌법상 나와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분석해봤다, 기술해봤다 뜻이고, 제도란 것은 정치 제도를 자세히 기술하더라. 이런 대로 디스크립션 하더라, 묘사하더라. 이거 알면 돼요. 그리고 뒤에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구제도. 뒤에서 비교할 이 신제도랑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중요한 주제가 그때서 나올 거야. 뭐 구제도론 또는 구제도주의. 아니요, 뭐 구제도론, 구제도주의, 신제도론, 신제도주의에서 신제도 중시하는 거고 구제도 중시하는 거 이렇게. 자, 그때 가서 보시면 돼. 이거는 이만큼 알면 넘친다. 나는 귀찮다. 안 봐도 된다. 이쪽은 가볍게만 보시면 충분하니까.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굉장히 많죠, 이게. 자, 시대에 따른 접근법들인데 총 지금 10개가 나와 있죠. 10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뭐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현상학, 비판학에서 일단은 구분을 좀 지어놨죠. 자, 이 앞에 행태론 이전까지가 폐쇄체제고 이때부터가 개방체제예요. 또 이때부터가 후기 행태고 또는 탈관료제 입장이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요즘의 문제 패턴이요. 특징을 아는 건 기본이고 이거를 시대순으로 묻더라고 이제는. 제가 가르쳐온 방식이 먹혔어. 더군다나 저는 앞서갔거든. 저는 이렇게 해온 지가 꽤 오래된 강의 방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야 돼. 단순하지만 앞자를 닦게요. 그래서 노란색 보이죠? 과인행 끊어요. 과인행. 그 다음에 생체비발 이렇게 끊어. 생체비발. 그리고 신현비 그렇게. 굉장히 유용해요. 자, 과인행의 공통된 특징은 뭐다? 폐쇄체제.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내부에만 관심 있는 접근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과 환경 관계를 중시한 최초가 생태론이야. 개방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냐 안 하냐 문제지 환경이 존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늘 존재했었어요. 단지 연구할 때 가져와서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관심이 환경이 아닌 거야. 다른 데 있는 거니까. 폐쇄. 그리고 참고로 요 생체 비발은 또 뒤에 하겠지만 다른 국제주의 시각에서 다른 나라 원조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론이에요. 미국이 딴 나라 돕기 위해서 개발한 거야. 환경을 막 중시해 가면서. 그리고 신현비는 후기 또는 탈행태고 탈관료인데 탈자가 붙으면 탈자는 보통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야. 포스트.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해요? 탈 또는 후기라고 해요. 후기. 보통 비판적 어조예요. 그래서 탈행태로는 행태론 비판한다 뜻이고 탈관료제, 관료제 비판한다 뜻이야. 다 보면
합리주의 비판, 뒤도 할 건데, 뭐, 과학주의 비판, 과학. 또는 기술주의를 다 비판한다요, 비판. 그리고 이런 단어 있죠. 합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이런 단어 속에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 소외된 단어들이야. 인간 소외되었다. 인간 소외. 이렇게 틀 잡아놓고 하나씩 봐볼 거야. 과인행, 반복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아무런 뜻이 없어서 좀 이렇게 막 낯설고 잘 암기 안 되지만 좀만 반복하면 금방 들어오고 다들 행복해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처음 만든 계기는 제가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 끝나가는데 앞에 잘 따라봤거든? 뭐 앞에 특징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너무 많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헷갈려 하길래 제가 만든 암기법이 나름은. 그래서 단순하지만 딱 10개 놓고 뒤에는 또 더 나오지만 뒤에 것들은 순서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암기하자. 과인행, 생체비발, 신연비라고 하시면 돼. 자, 하나씩 보자면. 자, 과인행 봤죠? 과인행. 자,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방법은 노란색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특징을 도출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과 노란색은 매칭이 돼야 돼. 그리고 특징들은 그 노란색에서 도출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과학적 관리론. 일단 이게 나온 시기는 19세기 말이었어요. 19세기 말? 19세기 말이 학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시기더라? 행정학 성립기 때. 누구? 윌슨. 19세기 말은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는요, 과학혁명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과학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고 대기업이 나와서 시장을 하나씩 먹는 중이야. 독과점폐가 막 나오는 시기야. 무한 경쟁 시대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을 합리화해야 돼. 즉 경영 합리화 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기업이 시장을 막 하나씩 이렇게 잠식해 가면서 작은 기업들은 문 닫기 일쑤예요. 눈만 뜨면은 문이 막 기업의 공장은 닫혀 있고 도산됐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 그러면 남았는 기업들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즉 효율성을 극대화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연구하면서 개발했던 제목이 시간, 동작, 연구였던 거지. 자, 커피란 단어가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예요. 이걸 계기로 요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거든. 중요한 이론. 시간, 동작을 연구하자. 무슨 말이냐? 물건을 만들 때 제일 빨리 만들면 얼마 걸릴까? 시간 체크해보는 거예요. 시간 연구. 또 어떠한 동작이 효율적인가? 동작 연구해보는 거야. 동작을.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심지어는 막 삽질할 때도요. 어떤 동작이 삽질을 빨리 하게 하는가? 해보는 거예요. 동작 연구. 물건을 만드는데 직원 중에는 지금 직원이 100명인 저 공장이야. 제일 빨리 만드는 사람은 하루에 막 20개를 만들어. 적게는 5개 만들고. 이 사람을 봤더니 저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모든 직원이 이만큼 만들면 좋겠네. 그러면 이 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 될 거니까. 그래서 텔러가 이제 개발한 것은 뭐냐면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자,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길이 있을 것이다. 유일 최선의 방법을 추구했어요. 영어로 one best way는 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하루에 제일 많이 만들면 20개, 적게는 5개를 만들어.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일 과업량을 정해요. 그러니까 일일에 만들 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 일일 과업량을 정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일 과업량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100명의 평균이 10개예요. 근데 10개를 맡기는 게 아니야. 표준으로 정하는 거지. 자, 인류직공.
그러니까 상위에 잘하는 사람이 할 정도 양을 정하는 게 표준량. 그러니까 일과합량이라는 것이 인류직공이 만드는 양을 표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상위 몇 프로가 만드는 평균이 만약에 17개라면 이거를 일일량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과합량 또는 표준작업량이라는 것이 그게 인류직공,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만들 것을 부과해. 모든 사람들한테, 100명한테. 그리고 그 이상을 초과하면 높은 성과급 줘. 못하면 낮은 성과급을 주고. 이렇게 사실은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았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텔러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 표준량을 정했는데 그 표준이라는 것이 단순한 평균량이 아니고 인류 직공이 할 정도 양을 정했다. 그리고 그 양을 초과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못하면 그만큼 안 주고 했던 거지. 그만큼 막 사람을 달달 볶았던 거야. 그래야만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그래도 힘들지만 돈 받으면 좋았어. 이 당시 인간은 합리적 경제론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변수는 구조고. 자, 우리 앞에 했지만 우리 행정의 3대 변수가 뭐라 했죠? 3대 변수가 구조, 인간, 환경이었죠. 구조, 인간, 뒤에 가서 환경 나올 거야. 구조, 이 구조라는 것은 뭐냐? 주어진 역할이에요. 하루에 17개. 나한테 부여된 공식 업무량, 이게 공식 구조예요. 이때 중시했던 가치는 기계적인 능률이야. 인간이 없는 능률이지. 양적인 능률인 거고. 이게 되죠. 이게 여기서 추구했던 특징인 거지. 제목을 잘 보면 과학적 관리. 과학적이야. 데이터로 하는 관리야. 시간을 체크하고 동작을 체크해서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과학적이야. 직관을 하는 게 아니야. 과학적이야. 계량화야. 계량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야만 살아남다. 자, 이런 민간에서의 경영 합리화 운동이 이게 시대가 언제라고? 19세기 말. 19세기 말은 행정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성립기. 윌슨의 행정의 연구. 잘 봐요. 사기업에서 불어오는 운동, 합리화 운동, 경영 합리화 운동. 그 다음에 정부는 행정에서는 여건주의 폐해. 윌슨이 보더니 이게 사기업도 이렇게 능률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도 여건주의 극복하자. 능률을 추구하자라고 본받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투 트랙. 다른 거야. 사기업 이론인 거고요. 행정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야. 행정, 관리설. 행정은 관리를 중시해. 관리하는 단어가 보면 기본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이거든. 이게 과학적 관리론. 책 볼게요. 자, 132페이지에 관리의 과학화를 추구했다. 과학적 관리론은 능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관리의 과학화를 주장한 접근법이다. 우측의 경영 합리화 운동이었다. 19세기 말 산업기술 발달, 대기업 출현으로 인한 경쟁 심화, 기업 도산, 폐쇄되면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등장했다. 그 다음 밑줄. 처음에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운동이었다. 그거 시험에 바꾸고 나와요. 처음부터 이론 그러면 틀려? 처음에는 운동이었다. 3. 고전적 행정학, 그게 문제야. 19세기 말. 윌슨 때 행정을 말해요. 유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 일환으로서 정치행정을 분리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지. 자, 고전적 행정학 또는 전통적 행정학 그러면 다 몇 세기? 19세기 말로 보시면 돼. 되지? 연구 테일러 시스템 나오죠. 유일 최선의 방법을 추구했다. 그래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다. 항상 시간을 왜 연구했을까? 동작 왜 연구했지? 경영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자. 자, 테일러의 과학관리 원리에 보면 자,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한 일일 과업을 정한다. 근데 그 3, 인류 직공이 할 정도의 표준량을 정했다.
초과된 것이 높은 성과급, 못하면 낮은 성과급을 주더라. 아, 이때부터 성과급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성과가 높은 만큼 주겠다는 거거든. 못하면 그만큼 안 주는 것이었고. 이 당시에 자 우리 텔러와 더불어서 또 인물이 나와요. 포드하고. 포드, 페이얼 이렇게 자 관련 인물인데 같이 알아두기. 다 우리 포드는 들어보지 않았나요? 포드 어떤 인물이지? 자동차 회사.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드하고 다 사기업 경영자들이야 지금. 그래서 포드가 이 당시도 추구했던 게 뭐냐면 능률인데 뭐 용어만 참고로 이동조리법 같은 거, 이동조리법, 컨베이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벨트가 막 돌아가. 항상 그 자리에서는 하는 게 똑같아. 돌아가고 또 일하고 조립하듯이 자동차 조립하듯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드도 직원들을 많이 일을 시켰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줬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보면 포드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다른 직장, 공장 사람보다도 일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했어요.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포드는 바볼 거다. 왜냐면 월급을 많이 주면서 차를 더 싸게 팔았거든. 자동차를. 그러니까 사장이 돈을 많이 벌려면 비싸게 팔면서 월급을 작게 주게 많이 남잖아. 근데 반대로 한 거예요. 월급을 많이 주면서 싸게 판 거야.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문 닫혀서 실업자가 되는데 나는 실업자가 되기는커녕 월급을 많이 받아. 그러다가 장사가 잘 돼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맞물려서 막 서로 오고 싶어 줄 서 있는 거야. 포드 회사는. 그래서 먹혔던 관리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페이얼도 마찬가지. 관련 인물로 보시면 돼. 테일러, 포드, 페이얼 다 고전적 조직 이론가들이었어요. 고전하면 나와야 돼. 19세기 말. 이렇게. 넘겨서 특징은 합리적 경제인, 그다음에 변수는 구조요, 이념은 기계적인 능률이었고, 아직은 폐쇄 체제고, 과인행 자동으로 폐쇄 체제. 그건 이제 한계로 나오게 돼요. 됐죠? 그리고 항상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면 뒤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거실을 보면 미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수 있어요. 환경을 중시 안 하니 너 환경을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야?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을 경쟁으로 보다 보니까 야 사람 있고 돈이 다가 아닌데 너무 돈만 아는 걸로 보는 거 아니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빤한 거니 여러분. 그러니까 특징 알면 된다는 얘기지. 굳이 안 보더라도 특징 알면 끝나요. 따라보지 말고. 공운도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그죠? 또 동기부여상에서 성과급에 기반이 되었으며, 하지만 한계는 너무 경제적 측면만 중시하더라. 그리고 너무 능률도 양적인 것만 추구하더라. 이런 것들. 또 환경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는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과학적 관리의 기본 특징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세트가 있는데 뭐냐면 비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 또 비교 대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더라도 비교감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과 누구를 많이 비교하던가? 삼성, 현대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지? 삼성과 공드림 비교해요? 택도 말이 안 되잖아요. 급이 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역 그러면 귀남 나오듯이 과학적 관리 그러면 인간관계론과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둘은 글 쌍둥이처럼 난다고 보시면 돼. 비교할 때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 다 몰라도 이건 이거 아닌가 이 의심하는 순간 답은 아마 보일 거예요. 둘 비교하는 이론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당연히 얘는 얘를 비판했겠다. 벌써 얘는 인간을 중시했다, 경시했다. 경시했잖아. 그치? 인간을 보잖아, 인간을. 얘는 인간을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론 중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됐죠? 자, 추웠다가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